새가 됐어요. 새가 됐는데 이 새가 된 붕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늘로 직접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참새들이 날아와서 너는 새도 아니다. 완전 그거죠. 이거 디스하는 거지. 그래서 디스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붕이라는 새가 자신의 잠재 능력을 보여줘요. 언제? 태풍이 불 때 하늘로 날아올라서 지구를 끝없이 여행해도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 참새들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대기권까지 나올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곤이나 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새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꿈과 어떤 목표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곤이라는 물고기를 보여주려고 했고요. 제가 책을 2권을 썼는데 사실은 공동으로 책을 출판한 경우는 몇 번 더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제가 혼자 썼던 책인데 정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이야기는 세월호하고 관련이 있어요. 세월호 이후에 제가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왜 마이클 샌델이나 유명한 교수들은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정의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우리나라의 사례와 교육 현장의 사례를 가지고 정의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정의 이야기를 썼어요. 저 책을 썼을 때는 제가 안산 강서고등학교가 아니라 시흥에 있는 백옥고등학교에 파견되었을 때 그때 제 생각을 정리해서 썼었는데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사실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한 1000부 정도 팔린 것 같아요. 근데 1000부면 많이 팔린 거예요. 그래도 다른 책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책을 많이 안 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책이 있잖아요. 성공에 대한 책을 내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많이 사요. 근데 정의라는 책을 쓰면 왜 이렇게 유명한 미국의 철학자 이러면은 막 사는데 그냥 잘 안 사요. 정의가 뭐야? 그거 돈 주고 사는 책 아니잖아. 근데 제가 썼던 책에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얘기가 들어가 있고 세월호 얘기가 들어가 있고 제가 만난 정의로운 사람들의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윤리와 생활과 윤리나 통합사회에서 얘기하는 정의의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거의 작업도 저는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이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쓸 때 경기도 교육청에서 임용고사 출제위원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었는데 저는 이 책 쓰고 그때 세월호 때 그 학생들하고 교사하고 학부모가 모여가지고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있는데 에리카 캠퍼스에 그 강당을 빌려가지고 정의 프롬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어요. 근데 제가 개최할 때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동아리 애들이 이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 수능이 끝난 다음이라서 다 지금 집에 가가지고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전역에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가하고 싶은 학생들은 봉사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선생님들 참가해달라고 막 공문을 보냈더니 학생들이 경기도 전역에서 약 100여 명이 모였어요. 학생들이 카메라 들고 와서 진행하고 저는 사회 보고 거기에 정의로운 발언을 하시는 분들, 학부모들, 세월호 가족들 나와서 진행했던 행사가 제1회 정의 포럼이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 행사를 하면서 저는 다시 생각했죠.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인문학을 통해서 이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정의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냐하면 정의가 없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은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인간이 가장 힘들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회에서 나랑 비교하게 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하면 약간 실망하거나 절망할 수 있어요. 근데 정의라는 가치가 무너지면 이 경쟁 자체의 기본적인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정의의 가치는 다 시대마다 다르겠죠. 면접 오디션이라는 책은 여러분들 대학 진학할 때 그 면접에 관련된 도움을 주고자 썼던 책인데 이 책은 아마 제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 연구원을 할 때 그때 외국의 입시 제도를 좀 연구를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입시에 대해서 다른 학교에 강연을 나가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인성교육 차원과 정의 인문학 차원에서 나왔지만 원래 이제 진로 진학 차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여기 금곡고 학생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 뭔가 진지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받아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 교사들, 여러분 혹시 교사가 꿈인 학생 손 들어보세요. 나는 미래의 꿈이 교사다. 한 명인가요? 네, 2명. 네. 우선 선배 교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교사가 됐을 때 더 행복하게 교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썼어야 되는데 제 힘이 미약해가지고 지금 교직의 현실은 여러 가지로 뭐 교사들이 선호되는 때도 많이 있었죠. 지금도 물론 선호되는 직장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서희초 교사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헌법 제7조 2항에 보시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한다라고 돼 있죠. 31조 4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사의 지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교원과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헌법에서는 우리의 지위를, 정치적 지위를 보장하는 거예요.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근데 한 번도 교사들은 정치적으로 입장을 낼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서 강의하다가 말 잘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중립을 보장한다는 그 취지의 의미는 뭐냐면 이승만 정권 때 많은 이승만 정권, 독재 정권에서 교사와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부정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선거 부정 이후에 교사와 공무원을 동원해서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만든 헌법 조항이에요. 근데 법률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공무원은 역시 교사가 포함되어 있죠. 신속 공정하게 이 법을 위반하면 단속 수사하겠다. 저는 SNS에 선거기간 동안에 어떤 후보가 훌륭하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이라고 보장받고 있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모순은 예전에 헌법소원을 교사단체든 아니면 예전에 서울시 교육감이든 여러 곳에서 제기를 했는데 최근에 헌법소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5대4로 나왔어요. 5는 이게 정당하다. 지금의 법이 정당하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5대4로 나오면서 이제 한 명만 더 들어오면 이제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실제로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 있으면, 물론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말고요. 개인으로서. 개인은 누구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누구나 존엄한 프랑스 명예혁명 이후에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권이죠. 자유권이라고 하는데 자유권은 뭘 자유하냐면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나서가지고 막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을 어떤 정치적인 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처벌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서는 독일의 보이텔스 바흐 협약에 따르면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하고 교사하고 사이에서 수업을 하면 어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라 하더라도 서로 토론하게 해요. 교사는 거기서 다니면서 오히려 그 토론이 더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김누리 교수가 지난주 일요일 날 나오셨어요. 그 쌤과 함께라는 KBS에서 거기 나오셔가지고 한마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 물고기는 오직 죽은 물고기만이 강물을 따라 흐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따라 흘러간다는 거예요. 독일의 교육은 교사가 처음에 첫 시간에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하는 말은 여러분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틀린 걸 찾으면 그 근거를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를 설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비판교육은 독일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인데 그 비판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물고기를 길러내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독일이 히틀러와 나치의 경험 때문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우리처럼 주입식 교육을 하던 60년대까지의 생활을 청산하고 70년대부터 변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교육이
지금 혼란스러운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 다 마찬가지예요.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교사가 힘든 것도 맞지만 근원적으로는 교사도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고 학부모도 인정되고 학생도 18세 이상이면 만 18세 이상이면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런 세상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이라고 얘기해서 좀 뭐한데 지금 세상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가르치는데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은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지배를 받을 거냐 아니면 가장 현명한 지배를 받을 거냐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세월호 얘기는 진짜 강의 시간에 별로 안 하는 강의 테마예요. 왜냐하면 세월호 얘기를 하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제가 세월호 때 굉장히 우울했어요. 아무 의욕이 없었어요. 살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학교 현장 교육이 세월호 때 보여준 현상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다른고 선생님들도 못했지만 제가 옆에 있는 교사로서 제가 했던 거죠. 다른고 선생님을 대신해서. 왜냐하면 다른고 선생님들은 거기에서 또 비난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김영호 아버지가 유민 아빠라고 알려져 있는데 광화문에서 단식할 때 38일째였나? 그때 가가지고 만나서 그분 옆에 앉았는데 사실 위로해 드리려고 갔는데 사실 뭐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만 있다가 왔는데 사실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학생, 교사, 학부모를 모아서 비영리 단체를 안산에 등록했어요.